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왜 큰 자전거로 여행을 하지 않고 폴딩형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 세계 자전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 큰 자전거와 작은 자전거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다 듣고 한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옛날에는 큰 자전거로 여행을 했습니다. 유럽 18개국을 2006년도에 다녔을 때에 맨체스터 뒷골목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서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트랙 검정색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전거를 한국에서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그 큰 자전거로 여행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큰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베트남 사파 지역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파 지역에 이곳저곳을 다닐 때 프랑스인과 독일인 두 명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사파 지역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 둘을 만났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다가 그들이 바로 전날 라오카이에서 출발해서 사파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어제 거기서 출발해서 왔는데 너희들을 못 봤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라오카이에서 이까지 자전거를 탔니? 라고 질문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매우 크게 웃으면서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무리하지 않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지루하고 어필만 지속적으로 있고 고생스럽고 경치도 별로 아름답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구간을 자전거를 주구장창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트럭을 히치하이킹해서 라오카이에서 사파까지 왔다는 겁니다.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큰 자전거로 계속 여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전거 여행을 가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일부 구간 버스나 기차로 점핑할 때가 그것도 아주 짧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제 마음속에는 이거는 무언가 남들을 속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건 뭔가 내가 죄 짓는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여행인데 자전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탔으니까. 그런데 그 사파에서 겪은 사건 이후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본질을 고민해 봤어요. 자전거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여행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이 되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되느냐? 자전거와 여행. 자전거에 여행이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행을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이 자전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전거 때문에 여행이 더 괴롭게 된다면은 그것은 좀 무언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패니어 가방을 안전하게 달 수 있는 튼튼한 자전거를 물색합니다. 그때 제게는 브롬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제 폴딩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폴딩력, 즉 접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자전거는 무조건 브롬튼입니다. 접으면 정말 작게 되거든요. 그러나 브롬튼은 장기 여행 또는 산악길 이런 데를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아도 6단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여행에서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패니어 가방을 브롬튼에 장착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브롬튼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접이식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은 간혹 폴딩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사실 큰 자전거로는 택시에 자전거를 싣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폴딩한 자전거, 버디는 아주 작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택시나 툭툭이조차도 할 수 있고 정말 자전거에 문제가 생겨서 히치하이킹을 할 경우에도 자전거를 폴딩해서 길가에 서 있으면 승용차가 지나가도 태워주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많은 나라에서 제가 겪은 일인데, 큰 자전거로 버스에 짐칸에 자전거를 실으면 많은 운전사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버디처럼 작게 폴딩이 되면은 폴딩한 다음에 비닐로 한번 싸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별 문제 없이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버디 자전거를 2개째 지금 구매했는데, 아쉽게도 첫 번째 샀던 버디 자전거는 테네리페 섬에서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버디 자전거는 2번째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지금 제가 타는 버디 자전거의 기아는 무려 14단입니다. 롤로프라는 내장 기아인데 밖으로 보이지 않는 기아입니다. 무려 14단이기 때문에 아주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급한 오르막을 오를 때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론 브롬톤처럼 그렇게 폴딩 접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폴딩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폴딩을 하고 나면은 자그마한 가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저도 깜짝 놀랐던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에 갔을 때 짐을 텐트에 놔두고 헤레스라는 산악지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 그만 도로가 아닌 산길로 들어서 버립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까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한번 산길을 타보기로 합니다. 버디에는 놀랍게도 작은 샥이 2개 있습니다. 프론트 샥과 리어 샥, 마치 산악 자전거처럼 샥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산악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그 샥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악 자전거의 샥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샥이 작아서 그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 들어간 산길에서 한번 웨이트백을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바위와 나무 뿌리가 있는 싱글길을 한번 다운힐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샥이 그 정도로 샥을 기능을 잘 발휘할 줄을 몰랐습니다. 별로 어려움 없이 그 싱글길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산악 자전거만큼 아주 샥이 편안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그 산길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버디에는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버디의 바퀴가 18인치입니다. 이 18인치 타이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원래 제가 5개월 동안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 세 나라 산길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 예비 타이어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새 타이어 모두가 다 따라버려서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러면 새 타이어를 구매하면 되지 않느냐? 매우 힘듭니다. 우연하게 마드리드에서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온 마드리드 시내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도 18인치 타이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인치 타이어는 외국에서는 매우 구매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버디의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칠레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갈 때는 제가 예비 타이어를 2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롤로프 레장 기아가 아주 좋은 기아이기 때문에 장거리 해외여행에도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되고 맙니다. 18인치 타이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 롤로프 내장 기어를 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지금 저 자전거를 타고 다닌 지가 3년째인데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은 없습니다. 롤로프의 기술을 제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자전거 여행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그 롤로프 내장 기어를 떼내고 다른 기아로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예상하신 단점인데 버디가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바퀴가 작다 보니 큰 자전거에 비해서 그 속력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큰 자전거로 자전거 여행을 했을 때는 주로 하루에 평균 100km 전후였습니다. 그러나 버디 자전거는 하루에 50km 이상 달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물론 평지는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언덕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하루에 50km 이상 저는 별로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디는 자전거 여행에 이러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자전거 여행의 또 다른 어떤 생각,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만 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풍경도 아름답지 않은 장소에서는 버스로 점핑을 일부 구간을 하게 되면 큰 자전거로 달리는 것보다 더 유쾌하고 재밌고 효율적인 자전거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전거 여행에서 왜 폴딩형 자전거인 버디를 선택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세계 자전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 큰 자전거를 탈 것인가, 폴딩 자전거를 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저의 의견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그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을 만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폴딩형 자전거를 타는 저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보든 말든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폴딩형 자전거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니 너 참 대단한 친구야 라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자전거 여행이 나를 위했을 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했을 때 그 여행은 더욱더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평가보다도 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흥미롭고 행복한 자전거 여행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버디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다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